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B2 전략 폭격기를 포함한 대규모 공습 편대가 미 동부 시각으로 지난 21일 0시를 기해서 미국 미주리주의 공군 기지로부터 이륙합니다. 그런데 편대의 일부는 동쪽으로, 일부는 서쪽으로 향했는데요. 언론에서는 B2 폭격기 여러 대가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괌의 미군 기지로 향하는 것 같다, 그렇게만 보도했었죠. 하지만 다른 편대는 아주 은밀하게 반대편으로 공중 급유를 받아가면서 조용히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눈속임용 폭격기를 이란의 동쪽으로 보내서 주의를 끌고, 실제로 폭격을 할 폭탄을 떨어뜨릴 폭격기는 이란의 서쪽으로부터 날아오는 이른바 성동격서 전략이었던 겁니다. 결국 미국이 포르도 등 3개 지역을 폭격하면서 중동 전쟁을 일단락시키는 데 공헌했는데요. 사실 극단적 보수 성향인 트럼프는 미국 돈 써가면서 남의 나라 일에 개입하기 싫었을 겁니다. 미국 이외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했었으니까요. 하지만 트럼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트럼프는 앞으로 그의 사업이 불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서 금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욱 이상합니다. 이번 전투에서 이란은 매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반격 한 번 제대로 못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굳이 왜 미국의 참전이 필요했었을까요? 트럼프 지지 세력인 마가 측에서도 트럼프가 약속을 어기고 남의 나라를 위한 전쟁을 벌였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말이죠. 바로 핵물질 보관 장소 때문일 겁니다. 예를 들어 포르도는 이스라엘의 주된 타깃 중에 하나였지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폭격에 의해 완파되었다는 뉴스는 없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벙커버스터 GBU-28 모델로는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GBU-28은 지하 30m까지만 꿰뚫을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포르도는 매우 단단한 안반지대에 지하 무려 80에서 90m 아래에서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로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좀 더 큰 위력을 가진 벙커버스터가 필요했는데요. 가장 위력이 큰 모델은 2013년 보잉사에 의해 개발된 GBU-57입니다. 탄두 중량만 14톤에 이르고 이론적 관통거리는 무려 60m나 되죠. 최근에는 4차례에 걸친 개량을 통해서 그 관통 능력이 더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워낙 탄두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B2 스피릿이라고 하는 최신의 폭격기로만 운방이 가능합니다. B2 스피릿은 현존하는 최고의 스텔스 폭격기로서 대당 가격이 24억 달러에 달하고요. 미국에서도 달랑 20여 대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전략 자산이죠. 문제는 이 게임 체인저인 GBU-57이나 B2 스피릿은 매우 위력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 이외에는 가질 수 없다는 점이죠. 이스라엘의 무기 체계로는 파괴가 안 되고 미국만이 가능하다 보니까 미국이 직접 타격을 해서 포르도의 핵시설을 제거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만약 트럼프가 폭격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이란은 이미 60%까지 농축된 408kg의 우라늄으로 3주 이내에 9개 내외의 핵무기를 완성할 수도 있었어요. 물론 아직은 기술이 열악한 수준이라서 만들어진 핵무기를 소형화시켜서 미사일에 장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기껏 해봐야 과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원폭처럼 비행체로만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위협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그랬듯이 소형화시키고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하는 것은 오로지 시간 문제일 뿐이었죠. 어쨌거나 미국은 폭격 이후에 즉각 확전을 피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송출했습니다. 그러잖아도 엄청난 재정 적자에 달러 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대규모 재정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전쟁을 또 수행한다는 것은 자칫 미국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란의 핵 야망은 무너졌고 핵 농축 능력을 완전히 파괴했다. 이번 공습은 이란의 정권 교체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란의 여러 채널을 통해 공식, 비공식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이죠. JD 벤스 미 부통령 역시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란 핵 프로그램과 싸우고 있다. 지상군 파병이나 정권 교체는 바라지 않고 핵무기가 없는 이란과의 평화를 원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공습이 핵시설에 물리적 타격을 입히고 핵 과학자들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오히려 이란의 핵 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대서양 평유의 부수적인 조너선 페니코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공습은 이란 정권에게 이제는 중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안겨줬을 수도 있다. 지금 핵무기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기회가 없다는 위기의식이 생겨서 오히려 핵 무장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로 체제를 지켜낸 전례처럼 이란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블룸버그 통신도 칼럼을 통해서 이란이 핵 합의 복귀를 접고 사실상 무기화 단계로 전환할 수 있다. 우라늄 농축 60% 이상이 가능한 핵시설의 재가동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무기급인 90%에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즉 NPT로부터 탈퇴할 가능성도 언급되었는데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존 울터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계속 고집한다면 지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오히려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 이 경우 이란은 NPT를 탈퇴할 수 있으며 이번 공습이 핵 개발을 늦출지 되레 자극할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이죠. 실제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미국의 공습이 핵 지시까지도 탈취하지는 못한다라면서 핵시설에 대한 재건 의지를 내비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자꾸 이란과 북한을 비교하시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한국에는 모사드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인구수가 1,000만이 채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장기전이나 소모전은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전술은 항상 속전속결에 맞춰져 있는 편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란에 대한 초기 공격에 사용된 이스라엘의 드론은 놀랍게도 말이죠. 이스라엘이 아닌 이란 영토 안에서 띄워졌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죠. 모사드는 수년간 이란 주요 인사들의 정보를 죄다 모아두었고 몇 달 전부터는 이란의 드론을 밀반입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전초전부터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대공망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전투기들이 이란 상공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치밀한 정보전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시작부터 땅과 하늘의 차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모사드가 없어요. 설령 우리에게 모사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를 주무를 수 있는 네트워크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자마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곧장 이란의 반격 여부에 따라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란에 있다면서 협상 재개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합니다. 심지어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마저 이스라엘을 대놓고 지지했죠.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때리면 일제히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네트워크가 없으면 어떤 선진국에서도 정치적, 경제적 성취를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북한의 핵시설을 공습했다면 프랑스의 마크롱이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등이 잘했다고 등이라도 긁어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제 생각이 맞다면 이란에서 핵 개발은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타국의 핵시설을 타격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1981년도 6월에도 이라크의 원자로를 공습해서 대부분 파괴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메나헴 베긴은 공습 직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동 지역에서 어떤 적대국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선제 공격을 가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이죠. 이른바 베긴 독트린입니다. 2007년도 9월에도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시리아의 핵 원자로를 파괴했는데요. 이후에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핵 개발이 복구되었다라는 말을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란에서 핵 개발을 재개한다면 시설과 더불어서 핵 과학자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모사드는 기필코 찾아낼 것이고 반드시 죽일 겁니다. 또한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계속 선진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북한은 마음 놓고 핵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란과 북한은 결코 같지 않아요. 좀 과도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란은 헤즈볼라, 후티 반군, 하마스 등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들을 배후에서 지원해 왔었기 때문에 이란이 핵을 갖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당장 생존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죠. 상상해 보세요. 무슬림 순교자들이 배에 재래식 폭탄 대신 소형화된 핵배낭을 두른다면요.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핵 과학자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하메네이는 앞으로도 제거하지 않을 겁니다. 적국이라도 최고 지도자는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사드의 오랜 전통인데다가 미국 입장에서도 과거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이 제거되면서 오히려 IS라고 하는 더 고질적이고 과격한 단체가 탄생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두 끝났을까요? 그런데 우선 60% 농축 우라늄 408kg의 행방이 아직은 묘연합니다. 미국의 포르도 폭격 직후 IAEA에서는 그 주변 지역의 방사능 수치가 높아지지 않았다라고 발표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폭격 바로 직전에 모처로 빼돌렸을 가능성 혹은 최신 벙커버스터로도 지하 핵 기지가 파괴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의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 즉 DIA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주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 요소를 파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는군요. 뿐만 아니라 이번 공격을 받은 핵시설의 원심 분리기도 대체적으로 온전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스파한은 벙커버스터 폭탄 대신 잠수함으로부터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격을 했는데요. 포르도 핵시설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한 이스파한의 핵시설을 토마호크 미사일로 파괴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반 시설이 많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란은 시간을 벌기 위한 핵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08kg의 핵 물질에 대한 처리를 두고 충돌이 예상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공습 재개 위협 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카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죠. 호르무즈 해협은 폭 55km, 평균 수심 56m의 아주 좁은 해협인데요. 그마저도 VLCC급 초대형 유조선이 항해할 수 있도록 수심이 30m 이상인 구간은 겨우 폭이 3k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협소합니다. 이곳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란의 개입이 쉽죠. 특히 미국의 공습 직후 이란 의회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의결했기 때문에 언제든 하메네이의 결정만으로 봉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및 LNG 해상 물동량의 약 20%, 특히 아시아향 물동량의 85%가 이곳을 거쳐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봉쇄가 된다면 유가는 순식간에 최소 60%에서 최대 100%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쇄가 되더라도 아주 소극적이거나 혹은 매우 단기적으로만 진행될 공산이 큽니다. 우선 이란 무역의 85에서 90%가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미국의 경제 봉쇄로 인해서 높은 실업률로 인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정부가 해상을 통한 교역마저 위축시킨다면요. 그 불만은 오히려 내부로부터 폭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외부의 적은 군사력의 열세에도 견뎌낼 수 있어요. 하지만 내부로부터의 적은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전체 수출 물량의 90%는 중국을 향하는데요. 당 해협을 봉쇄할 경우 중국에 석유를 전달할 방법이 없죠. 미국이 이란에 대한 통제를 시작한 이후 이란산 석유를 받아주는 나라는 거대한 자체 시장을 가진 중국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중국은 석유를 받고 생필품 등을 이란에 공급해왔죠. 그런데 석유를 공급하지 못한다면요. 그나마 제한적으로 들어오던 생필품은 물론이고 석유 판매 수입도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심각한 물가 상승과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이유가 이란이 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으름장만 놓았을 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봉쇄하지 못했던 이유가 됩니다. 다만 협상의 카드로는 자주 등장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때마다 유가는 출렁거릴 수 있겠습니다만 석유에 대해서는 상승시마다 숏 포지션이 적절해 보입니다. 우선 트럼프는 최근 트루스 소셜의 게시글에 드릴 베이비 드릴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증산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죠.
감산으로 인해서 점유율이 상당히 떨어뜨려졌던 사우디의 증산 여력도 상당하고요. 사실 이란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유가가 33%나 상승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는데요. 이란 석유는 이미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생산량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수출량도 그닥 많지 않았어요.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분기 수급 밸런스와 유가와의 관계를 좀 보면 하루 100만 배럴 정도의 공급 차질이 1년간 지속될 경우에나 대략 15% 전후의 유가 상승을 초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유가는 한참을 더 하락해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차 상승한다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중국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 이탈 가능성이 새롭게 생겼기 때문이죠. 올해 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금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던 주역은 중국 개인들이었거든요. 4월까지만 하더라도 관세 전쟁 우려 때문에 ETF로만 70여 톤을 매수했어요. 전 세계 금 ETF로의 자금 유입 중에서 중국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컸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전쟁을 벌이는 동안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금 투자에 돈이 몰리는 일은 중국 입장에서는 나쁜 일입니다. 돈들이 생산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금으로 묶여버리면 기업들이 싼 값에 조달할 수 있는 돈은 그만큼 작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방치해둬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부랴부랴 이들의 행보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통한 금 매입을 제한하기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강력한 상승 기조는 이미 꺾였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전쟁이 끝났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직 끝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408kg이나 되는 농축 우라늄의 행방이 묘연한 만큼 핵 협상을 하더라도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재차 공습을 위협할 수 있고 이란은 그때마다 호르무즈를 지렛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가와 더불어서 금값이 출렁이겠습니다만 이번에도 또다시 상승한다면 재차 매도 포지션을 구축할 생각입니다.